자, 새누리당 공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5시에 김무성, 5시 20분에 이한구 두 사람이 결국 카메라 앞에 서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폈습니다. 자, 일단요, 공천관리위원회, 자, 유승민 공천을 놓고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손에 직접 피 묻히기 싫다는 뜻일까요? 이런 의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자, 그동안 많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 공영방송 사장들이 계속 비례대표 의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KBS와 MBC 사장의 정치 참여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후 5시에 김무성 대표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크게 생각을 밝히지 않아 왔었는데 드디어 얘기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본관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의 경우 땅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재호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2번 한 사람이고 우리 당에서 5번씩이나 공천해서 당선된 사람을 이제 와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2등한 사람에게 당 추천이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하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향식 공천의 원칙, 국민공천제, 여기 다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요청이 간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본관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한 보류 지역은 다시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 정리하면요. 자, 일단 이재호, 주호영 이렇게 낙천된 MB의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모두 8곳에 대해서는 내가 사인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수영 기자, 저 정도로 지금 김무성 대표 부글부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몇 번의 그 상향식 공천을 위배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에도 말을 아껴왔습니다. 침묵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그동안의 회견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국장. 네. 이재호 의원 낙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불편했는데 우리 당 원내대표 2번씩이나 지낸 사람 5번이나 공천을 줬는데 이제 와서 정체성이 안 맞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당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철저하게 그 권력과의 투쟁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이제 와서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저 부분은 아마 당내에서 이제 와서 다른 명분, 결국 눈밖에 난 그 어떤 개헌 주장을 한다든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적으로 해온 이러한 인사에 대한 잘라내기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이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정부 내각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만찬하고 송년회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저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 가운데 몇몇이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그렇다고 뭐 친이명박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 친이계가 아니라 문제는 이른바 비박. 자, 비박에는 그러니까 친이 쉽게 해서 MB와 가까웠던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친이가 있고 또 친유가 있죠. 지금 이제 친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김무성 직계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에 아주 가까운 의원들이 전부 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그 7군데 그다음에 단수 추천 7군데와 그 우선 추천 지역 2군데 그중에 주호영 의원이 돼 있는 수성을에 대해서는 그 최고위원회 전체 의결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다른 그 최고위원들도 동의를 해서 의결을 한 거고 나머지 7+1 이곳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대표로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을 지금 최고위원회를 중단한 정해 상태에서 지금 와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반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자, 홍수영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MB 정부 시절에 이제 정무장관을 지낸 주호영 의원은 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지역구 관리 못해서 불출마 선언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김무성 대표가 재의 요청을 했는데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절차상 어떻습니까?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네.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했을 때 좀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관위에 다시 제의 요구를 하게 됐는데 네. 공관위에서 그 최고위에서 다시 반려한 상안에 대해서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는 네. 다시 그 원래 결정이 확정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요, 이렇게 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들이받으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자, 김무성 대표는 제의해달라고 했지만, 1분 만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오후 5시 20분이니까, 김무성 대표의 회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바로 반박 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제의한 대구 수성구 을의 경우 우리 공관위 내부에서 논의를 한 결과 그 제의 요구는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내용 중에 자칫 공관위가 상당히 무슨 당헌 당규를 위반하고 또 임의로 뭘 결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정은 사무총장, 부총장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대구 동구 을의 경우는 우리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해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 박성부 국장. 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왜 당대표는 왜 괜히 얘기를 하느냐. 만장일치 결정이었지 내가 정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자, 이게 결국 이한구, 김무성 두 사람의 싸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결국 그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제의를 요구했지만 네. 다시 반려하는 것으로 네. 왜 만장일치로 우리가 다시 반려하는 것으로 됐기 네. 때문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재론할 문제가 아니라 확정되는 문제다. 다시 말해 주호영 탈락 네. 확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7+1 네. 그 김무성 대표가 문제가 당원 당규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들이다라고 네.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것이 마치 어떤 그 공정성이나 원칙이 어그러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그 사무총장 그리고 황진하 사무총장과 사무 1부총장 네. 이 두 그 친 김무성 네. 이 당신들이 홍문표 사무 1부총장을 포함해서 네. 이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아까 주호영처럼 다시 반려해서 우리 보고 다시 논의하라고 해와도 우리는 다시 이것을 이의 없다라고 그대로 기각시킬 것이다. 이런 의사를 지금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한구 위원장 말대로라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네. 얘기할 때 다수결 투표를 했을 때 무조건 그럼 다수결로 다수가 나오면 다 공정한 것이냐. 네. 이번에 공관위 내부에서 사실은 그 말씀하신 황진하 사무총장도 네. 이한구 위원장의 단독적인 운영에 대해서 반기를 제의하면서 이대로 못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인데 지금 바로 그 당 대표가 기자회견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정상적으로 다 만장일치를 만들었다? 이거는 뭔가 애초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그동안 이제 김무성 대표가 대체로 침묵 시위 비슷하게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내세웠던 상향식 공천이 판판이 깨져나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싸움, 이 기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직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대구의 유승민 의원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자, 홍수영 기자, 새누리당 계속 취재해 오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뭐 자기 선거 때문에 좀 바빠서 관심이 덜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공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가 네. 공정 공천이냐 아니면 아니냐라는 네. 것을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네. 그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네. 아주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황진하 사무총장 그리고 박종희 공천관리위원, 자, 유승민 공천 아직도 안 되거든요. 자,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들의 고민이 담겨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유승민 의원도 나오고 이재호 의원도 나오고 다 의견이 나왔죠. 그러나 결론을 못 냈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세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답변할 때는 유승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최고위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것뿐이지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 취합을 하고 있어요. 자, 박성부 국장, 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네. 당대표가 문제 제기해도 우리가 다 했다고 했는데 왜 유승민만큼은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그 이양구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많은 그 위원들이 사실은 청와대 그리고 친박 핵심의 기류가 이 유승민 의원을 사실은 공천 배제시키고 싶어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그저께부터 정체성 뭐 해서 이양구 위원장이 한 3가지 또 나중에 5가지 막 기준을 제시하고 네. 어제 그 박종희 공천관리위원이 친박 성향의 박정희 공천관리위원이 유승민 의원의 협의점을 또 5가지 막 읊었잖아요. 그저 네. 뭐 원내대표 연설 때 또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국정감사에서 하고 뭐 이런 걸 네.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천을 탈락시키고 싶은 게 지배적인 기준인데 강력히 이 부분만이 만일에 유승민 의원마저 공천 탈락시키면 수도권 선거에서 지금 수많은 그 엄청난 그야말로 어떤 상징적인 이런 많은 표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화 사무총장이나 네. 그 홍문표 사무일부총장이 강력히 태클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의결을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을 내질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러한 기류 자체를 그 최고위원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수도권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최고위원들이 네. 한번 가늠해보고 그리고 말하지 않지만 청와대의 기류의 강도도 네. 사실은 최고위원회의 친박 의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서 정치적인 판단, 여기서 정무적인 네. 아주 훌륭한 말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구해서 최고위원회 의견을 다시 달라라고 저거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는 네. 아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이 뭔지를 내야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인을 할 건지 말 건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나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핑퐁하는 네. 다시 말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공천 탈락시키기는 정치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부담스러운데 네. 양쪽이 다 공관이나 최고위원회나 네. 그러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기류가 사실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론의 추이를 가늠하면서 지금 서로 핑퐁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자,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독단적으로 유승민 배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기보다는 좀 책임을 좀 나눠지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자, 김태호 최고위원 내부에서 아마 논의를 해봤을 겁니다.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좀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공간의 결정 사항이 있고 난 이후의 문제고 결정은 공간에서 하는 거고 각각의 그 의견을 아마 의견 전달하는 걸로 아마 통일된 의견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건 유승민 의원 공천하기가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자, 유승민 의원 지금 대구에 머물고 있죠? 서울에 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새벽 5시 40분에 기자들의 눈을 피해 그러니까 지역구가 있는 대구의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지금까지 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 연락이 두절됐습니까? 지금 예. 화면에 보이는 거 카메라 기자들이 유승민 의원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연락을 끊고 칩거라고 할까요? 숨죽이기라고 할까요? 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공천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결국 공천관리위원회가 자기 책임하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단 어떤 형태로든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을 먼저 내고 최고위원회가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추인을 할 것이냐를 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루어지고 거기서 비토가 되면 다시 제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정을 안 짓고 서로 핑퐁하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론의 향배 수도권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친박 핵심 의원들의 판단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감수해가면서까지도 유승민 자르는 걸 고수할 것인지 네. 아니면
당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론에 따라서. 라고 당의 여지를 주면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공천을 경선에 붙이는 식으로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 한 장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녹음이 우거졌으니까 여름철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사진 한 장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이거는 유승민 의원이 그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그 당일에, 아, 당일이요? 예,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같이 함께 있던 부대표단들과 네. 저녁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맥주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경기의 어떤 그 김포의 모처에서 그렇게 네. 함께 하는 장면입니다. 작년 6월 말 7월 초 그 언저리일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를 얘기했던 그 직후인데 문제는 뭐 여기 있다고 친유승민이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유승민 대표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인데 공천 결과를 저희가 좀 매겨봤어요. 어떻습니까? 누가 이 중에 유승민 원내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굴 꼽을 수 있습니까? 저기 이종훈 의원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의 이종훈 의원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됐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김희국 의원인데요. 자, 김희국 의원 대구의 지역을 둔 의원인데 역시 공천에서 배제됐고요. 그리고 김세현 의원도 가까운 편입니다. 네, 자 부산의 김세현 의원 공천 받았고 이희재 의원도 좀 가깝죠. 예, 이희재 의원까지. 대체로 가까운 분들은 이제 배제됐고 뭐 이런 그림을 좀 전반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장면 같이 있었던 분들 뭐 이분이 전부 다 친유승민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있는 10명 가운데 3명은 배제됐고 1명은 보류고 뭐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승민과 가까운 사람들 공천 결과 다 단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유승민 대표와 함께 같이 일했던 당시 그 부대표를 지낸 조혜진 의원 그동안 조혜진 의원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인연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조혜진 의원 공천 배제됐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재심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랑 전화 통화를 하신 적 있어요? 위로의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이번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와 이현구 대표 사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5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5시 대표의 김무성 대표 회견 이전까지만 해도요. 자, 김무성 대표가 공천에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봤을 거라고 하는 예상과는 달리 김무성 대표와 가까웠던 의원들은 공천을 대체로 많이 받았잖아요. 네. 오늘 그 김무성 대표의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뒤늦어 보이는 이런 기자회견은 사실은 저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지 않게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이건 부당하다라고 나름 돌려보낸 그마저도 또 저쪽에서는 거부를 했지만 그게 딱 주호영 의원 하나고 나머지 아까 7+1 경우는 그 김무성 대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지 않은 친박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켜서 돌려보낼 의향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어떤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니까 정회한 상태에서 대표가 자신의 소신을 와서 밝힌 건데 저것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다시 재의를 요청하는 돌려보낼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실제로 일부분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다시 저기서 그러면 제의가 돼서 번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도 아까 이한구 위원장의 태도로 봐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직계들은 공천을 받으면서 자신이 천명했던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 상향식 공천 원칙을 지키고 전략 공천으로 마구 권력자가 꽂아넣는 이러한 공천은 이제 사라지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못 지킨 데 대해서 어떤 당내에서까지도 비박의 내부에서까지도 김무성 뭐냐 여태 결국은 저쪽하고 밀실 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솟구치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해명성으로 마지막 어떤 나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성격의 회견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왜냐하면 아침 조간신문을 여러 곳 봐도 그렇고요.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비롯해서 많은 여의도 주변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싸우는 줄 알았더니 자기 식구들은 다 챙겼더라.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 대구의 북구 을에서 공천 배제된 MB정부의 전 홍보수석이 있습니다. 그 홍보수석이 뭐라고 진단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최경환,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청와대의 현교안 수석, 대체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과연 그런 힘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이죠. 김무성계는 살아남았죠.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바로 이 김무성 대표와 진박 결합인데요. 김무성과 김무성계를 계속 압박을 하면서 김무성 본인과 본인 계보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살리는 것으로 공천의 대가를 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저렇게 진단을 했는데 박성훈 국장, 저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진짜로 그렇게 타협하면서 자기 식구만 살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우선 탈락된 비박계의 네. 예비 후보로서는 네. 당연히 저런 생각이 들겠죠. 네. 우선 아까 숫자적으로 보면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비박 중에서도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직계 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래가 저는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김무성 대표가 설마 이렇게 국민한테 천명한 저 부분을 마치 네. 자기들 직계는 챙기고 나머지 비박은 날아가는 걸 뭐 방관하는 이런 거래를 했다라고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나 어떤 나타난 공천과 또 비공천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통적이겠습니다만, 자, 박근혜 대통령 체제 하에서의 새누리당 체제 하에서의 공천을 보면,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거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또 대통령과 좀 불편했던 사람들은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당장 이재원에 대해서 공천을 안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선이었고 김무성 대표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고비 때마다 쓴소리를 했다는 점이 찍혀 있었고요. 진영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인수위 시절 부위원장 했지만 정권 초기에 이미 기초연구 가지고 반발을 해서 한번 충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중도 사퇴도 했었고 그다음에 임태희 MB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보낸 분도 이 정말로 거물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청와대와 각을 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일견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제 그 친박을 위한 변명을 제가 한마디 하자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서울 용산이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 정권 사람들이 당선이 좀 쉬운 곳으로 많이 이제 유권자 성향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3번 당선된 사람. 경기도 분당에서 3번 당선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편한 곳에서 오래됐으니 좀 바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내세운 기준에 따르면 사실 용산의 경우는 강북에서는 새누리당의 세가 상당한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지역구에서의 그러나 어떤 당선 가능성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또 진영 의원이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코 뒤지지 않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긴 쳤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잣대로 예를 들어서 편한 데서 삼선했으니 기회를 박탈한다? 자, 그러면 경북, 경산, 청도에 누구죠?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아주 친박의 핵심인 의원은 또 공천을 줬단 말이죠. 그 잣대가 동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용산과 분당 편한 곳에서 3번 하셨으니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는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경북 경산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4번인가요? 3번인가요? 이번이 이제 4번째 공천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과연 어떤 설명을 이한구 위원장은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기자들이 물을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의견을 좀 구할 게 있습니다. KBS, MBC, 정부에서 지분을 갖고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두 방송사 사장들의 정치 출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MBC 전 사장, 김재철 전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거 맞죠? 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죠?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새누리당은 이제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자, 몇 석을 할지, 뭐, 19석 정도면 당선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MBC 전 문화방송 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길환영 전 KBS 사장도 공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공영방송 사장하다가 정치로 진출하는 것, 관련해서 뭐,
참정권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적인 헌법적 권리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다 언론에 계신 분들이지만 네. 여당을 출입하는 분들은 여당이랑 가깝고 야당이랑 실무분 야당에 가까워서 그쪽으로도 많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역사가 있는 건 맞죠. 네. 그런 건 있는데 또 공영방송이 사장으로 올라가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전체로 총괄해서 방송을 책임지고 또 소중한 전파를 책임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당장 비례대표로 간다 그러면 그 방송을 봤던 분들은 네. 지난 몇 년 동안의 뉴스는 그러면 저 분이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저렇게 지역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로 낙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뉴스를 만들었단 말인가? 우리가 봤던 뉴스는 뭐가 공정한 뉴스가 맞는가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 MBC에는 엄기영 사장 그리고 최문순 사장 같은 분들이 여야 구분 없이 다 공직 후보에 선출이 됐고 그다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KBS 사장이 임명받은 후 첫 출근 때 출근 저지 투쟁 때문에 이제 출근이 좀 어려운 상황 보고 있습니다만 저런 장면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 자,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성원 부국장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공영방송 사장들의 정계 진출. 네.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네. 특히 공영방송이라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공공성 이런 부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의 어떤 KBS 같은 경우는 특히 국민의 시청료로 사실상 네.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시청료로 또 운영이 되고 이러한 또 MBC도 MBC는 특히 상황에 따라서 많은 공영을 하고 어떤 때는 민영을 주장하는데 네. 이렇게 어떤 공공성을 하는 방송사의 사장이었다면 네. 적어도 후배 언론인들, 후배 방송인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특정 당에 소속이 돼서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방송이 과연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네.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오해받게 하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이라든지 국정의 네. 어떤 자신의 경험을 이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전체적인 언론사, 방송사에도 미칠 영향 그리고 네. 국민의 신뢰 이런 부분을 할 때 정말 자제돼야 될 일이고 저런 부분은 설사 그런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고사했어야 맞는 건데 네. 대체로 솔직히 제가 들어본 많은 그 두 분의 후배들, 네. 후배 방송인들은 또 언론인들은 두 분이 방송인으로서 네. 언론인으로서도 과연 공정하고 유능했는가에 대해서 네. 회의를 갖고 있는 그것은 비단 어느 정권적인 성향이냐에 관계없이 네. 이런 시각이 많은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닥이 나겠죠. 과연 어떤 순번을 받을지 배제될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일정 관련된 겁니다. 순위 확인합니다.